자, 모두 시인 김소월에 대한 영상을 잘 봤나요? 짧은 영상이지만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이지만 시인 김소월에 대해서 정리된 글이 잘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선생님하고도 조금만 더 볼게요. 시인 김소월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나와 있죠. 이 사진이 김소월 탄생 118주년 기념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시인 김소월은 1902년에서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까지 굉장히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 시인 김소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인. 그래서 본명은 김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본래 이름보다는 이 시인으로 쓰고 있는 이 예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시인 김소월은. 그래서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영상에도 봤지만 선생님하고 간단하게만 볼게요. 부잣집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금수저 있죠. 금수저. 진짜 금수저였어요. 왜냐면 집이 광산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지금은 로또 사면은 어마어마하게 뭐 금액돼서 당첨되고 하는 거지만 이때는 광산이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금이 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서 광산업을 해서 금을 캐기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금을 캘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손에 꼽혔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나중에 뭐 금따는 콩밭이라는 소설에서도 보겠지만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콩밭이었는데 거기에 금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열심히 농사지은 콩밭을 다 갈아엎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황금 만능주의라 그래서 황금만능주의라 그래서 이 금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이 광산업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광산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소월이 처음 태어났을 때도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반기는 분위기였대요. 근데 김소월을 어렸을 때 김소월을 낳기 위해서 어머니가 친정으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도 같이 친정으로 가다가 그 철도 부서라는 데에서 철도를 이제 만들고 있던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아서 정신적인 질환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김소월이 크면서 아버지는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김소월이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나는 왜 아버지는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나도 혹시 정신병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김소월과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대요. 그나마 자기 숙모가 많이 배워서 숙모한테 이야기도 하고 숙모한테 듣는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김소월이 이렇게 시도 지을 수 있고 문학활동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특히나 뛰어난 우리말 감각을 바탕으로 격조 높은 시세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한에서 모두 다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곳이 북한 쪽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높게 평가받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달래꽃,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잘 알죠? 그 진달래꽃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먼우일, 초혼, 그다음에 금잔디 그리고 오늘 배우는 산유화. 근데 산유화는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시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왜 이렇게 지금 김소월에 대해서 많이 보냐면 김소월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정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나는 정상인이 맞을까라고 하는 정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지금도 간단하게 김소월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산유화라는 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유화라는 시를 보면 산유화라는 시는 총 4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산유화라는 시에서 가장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우선 우리가 이 산유화를 가지고 나중에 수행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수미상관이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앞하고 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수미상관 구조를 우리가 이따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종결 어미가 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놨죠. 네 하고 해서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작은 새라든지 아니면 저만치라는 문구라든지 이 문구들에 의해서 많이 시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유화 같은 경우에는 산유화 무슨 뜻이냐면 산유화는 산에서 피는 꽃을 산유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잠깐 얘기해보자면 산유화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을 다룬 작품이에요. 그래서 꽃이 1년에 보면은 산에서는 꽃이 피네라고 하고 마지막 4연에서는 꽃이 지네라고 해서 피고 지는 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 피고 지는 현상이 한 번만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의 근원적 고도, 좀 어렵죠 내용이. 그리고 더불어서 생명이 생성하고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제부터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주제는 뭐냐면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그리고 대자연의 섭리.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내용 본 내용 중에 좀 전에 그 시인 김소래도 봤지만 로이킴의 북두칠성이라는 우리가 시를 같이 봤어요. 로이킴의 북두칠성을 보면 선생님이 왜 이 작품을 가져왔냐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시를 할 때에는 좀 시하고 연관될 수 있는 우리 이제 가요를 하나씩 갖고 와서 들려주려고 해요. 왜냐면 가요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가사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은 나중에 그 내용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이킴의 북두칠성이라는 노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선생님이 노래를 같이 봤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외로움에 사무쳐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주변에 심어진 수많은 나무들을 봐.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우뚝 서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로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북두칠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여기도 사실은 근원적 고독이라고는 했지만 외로움도 같이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같이 봤어요. 조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북두칠성 그 로이킴의 북두칠성이라는 노래를 한번 다시 듣고 오는 것도 선생님한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년부터 한번 봐볼까요? 차근차근 1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을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한 거지 이 1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이게 1행, 그 다음에 2행, 3행, 4행이에요. 이게 다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선생님이 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산에는 꽃 피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온 힌트가 뭐냐면 산이라는 거 나왔는데 산은 공간적 배경. 지금 공간적 배경이 어디 있냐면 산이라는 곳이 공간적 배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에는 꽃 피네.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꽃 피네 라고 해서 뭐뭐네 라고 해서 요게 반복돼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 다음에 또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해서 네가 반복돼요. 이 네라는 거는 종결어미라고 하는 거. 종결어미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 뭐뭐다, 뭐뭐니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걸 우리 종결어미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종결어미를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라고 해보면 그 효과는 감정을 절제해줘요. 그리고 관조적인 태도. 관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관조라는 말 들어봤나요? 관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용히 사색 혹은 음미하거나 명상하는 거를 우리는 관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라고 했을 때 꽃이 피네, 네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감정을 절제시켜줘요. 여기에는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보통의 시에는 감정이 드러나 있잖아.
뭐 내가 뭐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든지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감정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감정이 들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꽃이 피네, 뭐 꽃피네, 꽃피네라고 해서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고, 또 하나는 관조적 태도, 멀리서 이렇게 조용히 사색하면서 명상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 다음 볼게요. 갈봄 여름 없이. 이 갈이 뭘 거라고 봤는데 가을을 갈이라고 표현했대요. 왜 가을을 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만약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치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없이 꽃이 피네 하면 갑자기 이 부분이 너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을을 갈로 줄이고, 그래서 얘는 축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축약이 하나 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서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 가을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고, 또 하나는 뭐가 빠졌어요? 사계절이면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겨울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생략도 드러나고, 그래서 갈봄 여름 없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가 아니라 갈봄 여름 없이라고 하면 시적 간결성, 되게 좀 간결해지고, 그다음에 운율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약, 그리고 순서, 그리고 생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리을하고 미음에 리을이 들어가서 리듬감이 나온다. 우리 의문에서 리을하고 미음은 뭐에 해당돼요? 리을은 뭐예요? 음은 배웠죠. 유음이라고 하죠. 유음, 여기 혀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미음은 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리을하고 미음을 많이 쓰면은 되게 부드럽고 리듬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라고 했을 때 1년 같은 경우에는 산에 피는 꽃 해서 처음에 어떠한 존재가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이제 1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적인 측면을 좀 봤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지우고 한번 볼까요? 형식적인 측면을 한번 볼 건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내용이 드러났지만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 5조, 3음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7호조가 뭐냐면 7호조는 음수유를 나타내고 3음보는 음보유를 나타내요. 이 두 개 혹시 차이를 아나요? 아마 배웠을 텐데 7호조는 글자를 이야기해요. 7글자, 5글자. 그리고 3음보는 3개의 덩어리를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원래 우리가 일제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물이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양에 있는 것들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호조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시를 지을 때 7호조라는 음수율을 이제 글자를 지키게 돼요. 근데 이 글자를 똑같이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3음보라는 게 있었는데 3음보가 뭐냐면 이 보자가 이게 걸음 보자거든요. 걸음. 그러니까 한 걸음을 걸을 때 내뱉을 수 있는 그 글자의 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꼭 여기처럼 7글자, 5글자가 아니라 여기엔 2글자도 되고 3글자도 되고 4글자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알맞는 게 뭐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자 여기 보면은 아리랑, 아라리오. 우리가 만약 걷는다고 친다면 한 걸음에 아리랑, 또 한 걸음에 아리랑, 또 한 걸음에 아라리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 음수유라고 비슷하게 여긴 6글자, 4글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와서 우리식으로 바꾼 게 김소월이에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시에서 한번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우리 진달래꽃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은 여기가 몇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7글자. 7글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7, 5조. 근데 7, 5조지만 우리 음보로 따지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음보에
1음보에 5글자 이상을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해서 이렇게 3음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산유화도 한번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산유화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3음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3음보가 한 행에 걸쳐 있기도 하고 혹은 여러 행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산유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한번 여기에도 산유화에도 한번 3음보를 적용시켜 본다면 3음보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3음보를 적용시켜 본다면 어디서 끊으면 될까요? 처음에 그죠? 산에는 하나, 그다음에 꽃피네 둘, 그다음에 꽃이 피네라고 했을 때 이렇게 3개. 또 하나는 여기는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끊으면은 갈봄, 여름 없이, 그다음에 꽃이 피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3음보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7호조 3음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7호조는 음수율이라 그래서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음보는 음보율이라 그래서 한 걸음에 가는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1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본 게 뭐뭐 하네라고 해서 이 네가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산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을을 줄여서 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봤고, 자, 그 다음 이언부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유화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유화 1년까지 봤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산유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유화라고 하는 것은 산에 피는 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산유화의 주제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대자연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주제까지 이렇게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산이라는 거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피네라고 해서 이러한 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첫 번째로는 감정을 절제하고 두 번째로는 관조적 태도. 관조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관조라고 하는 거는 조용히 사색 그리고 음미하고 명상하는 것, 그걸 우리는 관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조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갈봄 여름 없이라고 해서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보가 안 맞잖아요. 그죠? 굉장히 음보에 어긋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갈봄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드러나냐면 첫 번째로는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 가을이 여긴데 일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걸로 가를 표현했기 때문에 생략이 아니라 축약, 그리고 겨울이라는 걸 없앴기 때문에 생략까지 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시적인 간결성, 간결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운율을 한번 보면 얘는 7호조 3음보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7호조라는 일본에서 이제 문학 이론이 들어와요. 근데 그 이론을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바꿔서 3음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봤던 것처럼 아리랑 아라리요라고 하면은 1음보, 2음보, 3음보. 그래서 우리의 민요들은 전부 다 3음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진달래꽃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그 다음에 가실 때에는 이라고 했을 때는 4글자, 3글자에서 7글자, 그리고 5글자로 7호조도 되지만 1음보, 2음보, 3음보로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산에는 1음보, 그 다음에 꽃피네 2음보, 그 다음에 꽃이 피네에서 3음보에서 1음보, 2음보, 3음보. 근데 3음보가 한 줄에 드러난 게 아니라 이렇게 행을 바꿔서도 드러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갈봄, 그 다음에 여름 없이, 그 다음에 꽃이 피네에서 3음보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1년은 산에 피는 꽃이라고 했을 때 꽃이 피었으니까 어떠한 꽃이라는 존재가 생성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그리고 여기 갈봄 여름없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얘기는 계절의 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계절의 순환.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듯이 이렇게 계절이 순환하듯이 드러난다 라는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동일 어구가 반복이 되죠. 뭐가 반복돼요? 그렇죠. 여기 꽃 피네. 여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는 보면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라고 해서 이러한 동일 어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 어구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같은 음이 반복되면 우리 랩에서도 보면 같은 라임이라든지 뭔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운율감을 드러내요. 운율감이 드러난다. 운율감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꽃이 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꽃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효과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은 산에 피는 꽃은 여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잘못되어 있죠. 여기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해서 여기도 내자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이 내라는 것은 종결어미가 반복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종결어미가 반복됨으로써 무슨 효과? 그렇죠. 감정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태도? 네, 관조적 태도를 드러낸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그럼 얘도 한번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음보를 나눠볼까요? 산에 피는 꽃은 하는 1음보, 2음보, 3음보. 그 다음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했을 때 1음보, 2음보, 3음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보까지 한번 먼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산에 피는 꽃은 이라고 했을 때 산에 얘도 똑같이 아까 꽃이 피어있네처럼 똑같이 동일 시구가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동일 시구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운율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운율감.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는 다른 효과가 있어요. 산에 피는 꽃은이라고 했을 때 산에라고 하니까 산이 하나 여기 있고 산이 하나 또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산과 산의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음보라는 거는 걸음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 없이랑 산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산에 피는 꽃은 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만약에 1음보를 만약에 5초에 읽는다고 하면은 얘는 피는 꽃은 이렇게 하지만 산에 이렇게 되게 하나 하고 쉬어주고 하나 하고 쉬어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산에 그리고 산에라고 하니까는 산과 산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 피는 꽃은 그 다음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만약에 찾는다면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 저만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거리감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거리감. 자, 거리감으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와 뭐의 거리감이냐면 저만치라고 했으니까 꽃이 피어 있는 거를 누가 보고 있어요? 이 화자가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리감은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거리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그 꽃을 이렇게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멀리서 이렇게 사람이 산에 피어있는 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감은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꽃과의 거리감. 그러니까 원래 꽃이 혼자 피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피어있는데 거기와 여기와의 거리감. 이것도 역시 저만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다 뭘로 혼자서 피어있으니까
고독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고독은 이 꽃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새라면, 혼자 있는 새라면 날아가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이 꽃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독이라고도 하지만 아까 봤던 우리 근원적 고독이라고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한 거를 정리해두면 저만한 거리를 두고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 그러니까 이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혼자 멀리서 꽃이 피어 있어서 혼자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고독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저렇게 저처럼 해서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도 있는데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리감은 첫 번째 거리감은 인간과 자연 간에 내가 꽃을 보고 있는데 꽃과의 나와의 거리감이 이만큼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여기 꽃 무리하고 꽃 하나의 무리하고의 거리감.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하면은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도 혼자서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게 바로 근원적 고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삶이 지치고 너무 힘들 때 친구들하고 다 노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혼자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감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라고 했을 때 이 저만치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그리고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보면 여기 사람이 있고 이곳에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 거리감이 아까 얘기했던 저만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화자와 대상 꽃과의 거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고독의 정서 환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봤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김소월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김소월과 의사소통이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김소월 어렸을 때부터 혼자인 게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담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연 같은 경우에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산유와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년에서는 꽃이 피는 그래서 산에 피는 꽃 존재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년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 그래서 존재의 고독, 그리고 3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3년도 제일 먼저 음보부터 나눠볼까요? 음보부터 나누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1음보, 2음보, 3음보. 그 다음에 꽃이 좋아. 1음보, 산에서 산호란에서 1음보, 2음보, 3음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보로 한번 나눠봤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점은 여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었죠?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내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한다. 그럼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감정을 절제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들끼리 다 같이 옷을 사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옷 사고 나와서 나 옷 입으니까 어때? 그랬더니 이쁘네. 이러면은 어때요? 진짜 감정이 절제돼 버리죠. 그죠? 그런 거랑 선생님이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절제. 그리고 두 번째는 관조적 태도. 이 관조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렇죠. 조용히 사색하고 음미하고 명상하는 것. 그래서 이 네 반복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까지 잠깐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3년 한번 볼게요. 3년을 보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라고 했을 때 산에서 작은 새가 울고 있대요. 근데 그 작은 새는 뭘 하고 있냐면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꽃은 아까 어떤 존재였어요? 그렇죠. 고독한 존재. 이 고독한 존재가 좋아서 이 작은 새도 살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작은 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꽃이 좋아서 작은 새가 혼자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진짜 작은 새가 만약에 산에서 있는 걸 보고 쟤도 고독하게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독하지 않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독하다는 거는 누구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이 화자. 아까 어떠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이 작은 새한테 이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네 집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갔어요. 근데 막 뛰는 걸 보고 강아지도 기분이 좋아서 뛰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는 강아지가 진짜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의 감정을 강아지한테 투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은 새는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한 대상으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작은 새라는 거는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왜 거기 울고 있냐면 꽃이 좋아서 거기서 울고 있대요. 그래서 이 꽃이 좋아서 울고 있는 이 작은 새는 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산에서 살고 있는 거는 이 산이라는 거는 아까 누가 좀 외로운 거예요? 화자도 외롭고 이 사람이 화자도 외롭고 꽃도 외롭고, 그리고 또 산에서 살고 있는 이 작은 새도 아마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새는 그럼 외로운 이곳에 왜 살고 있냐 하면은 운명적 고독을 수용하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새도 거기 들어가면 혼자 있고 고독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화자의 감정인 고독과 외로움을 요 작은 새에다가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작은 새가 외롭고 고독한지 알 수는 없지만 화자의 마음이 그래서 이 작은 새에다가도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3년은 산에서 사는 작은 새, 이 작은 새가 존재에 어떠한 교감을 하고 있는 작은 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산에서 꽃이 피면서 존재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2년에서는 그 존재가 굉장히 고독하고, 그리고 3년에서는 존재가 이제 교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4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연은 우리 어디 되게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산에서 꽃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뭔가 되게 비슷하죠. 어디하고 비슷해요? 1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뭐만 바뀌었냐면 피내를 진해로 바꿨어요. 그래서 1년의 피내를 진해로 바꾸어서 동일하게 반복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하고 4년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해요. 수는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미자.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똑같은 구조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구조가 동일한데, 이 구조가 동일한데 완전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꽃이 피내를 꽃이 진해로 바꿨어요. 이거는 반복하고 있지만 조금 변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수미상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수미상관의 구조를 쓸까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꽃이 피면은 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벚꽃 봤잖아요. 그죠? 학교에도 벚꽃이 폈는데 우리가 벚꽃이 피는 장면도 봤고 지는 장면도 봤잖아요. 근데 다시 내년 되면 또 피고 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1년하고 4년을 똑같이 했냐라고 하면은 반복, 변형하고 수미상관의 구조를 썼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자연의 순환. 자연은 계속 순환되잖아요. 생성되고 그 다음에 또 소멸되고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형태적 안정감. 그러니까 1년하고 4년이 똑같으면은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이 반복되니까 이제 끝날 때구나 하면서 구조적 완결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고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안정감을 형성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수미상관의 구조까지 봤습니다. 여기도 한번 음보를 나눠볼까요? 산에서 꽃이 내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라고 해서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 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피면은 지고 그리고 지면은 또 피고 이런 것이 어떠한 순환적인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본 내용이 산유화 1, 2, 3, 4연이었는데 그 4연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1년에서는 어떠한 이제 존재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2년에서는 존재가 고독하고 3년에서는 어떤 작은 새가 존재에 교감을 하고 4년에서는 또 존재가 소멸이 돼요. 그 소멸되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 1년으로 가서 또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 질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어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상징적인 시어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우리 관계를 한번 보고 이 1, 2, 3, 4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활동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학습활동 한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2차 수행평가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2차 수행평가는 패러디 시를 짓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조건은 삼음보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에 종결어미의 반복, 그 다음에 수미상관 에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작품을 지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학습은 다 해봤고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개관을 보면 자유시,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들은 대부분 다 자유롭게 시를 쓰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정시, 그 다음에 성격으로는 민요적. 왜 민요적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얘가 민요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삼음보 때문에 우리가 민요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이랑 아라리오 이렇게 삼음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삼음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요적인 게 굉장히 전통적인 거라서 민요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관조적. 우리 관조적도 했었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보는 것을 우리는 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조적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재는 산에 피어있는 꽃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시를 쓴 거니까 이게 제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제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적 고도 그리고 대자연의 섭리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그 섭리를 이제 다루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1년과 4년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불렀고 숫자가 머리수, 그다음에 미자가 꼬리미 해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돼 있다. 그리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결음이 내를 반복하여 가군의 효과를 얻고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결어미에 내가 다 들어와 있죠.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뭐 꽃이 피네. 한 다음에 저만치 혼자 피어 있네, 사노라네. 이렇게 내를 통해서 가군의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때? 그럼 이쁘네. 이런 거랑 그다음 오 이쁘다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절제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음보, 이음보, 사문보가 되겠고 이거 말고 한 줄에 드러난 걸 볼까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라고 했을 때는 이음보, 이음보, 사문보 이렇게 한 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 거를 봐도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산에서 그 다음에 우는 작은 새요 하면 이음보, 이음보, 사문보 그 다음에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하면 이음보, 이음보, 사문보 이 사문보가 이렇게 한 줄에도 드러나지만 이 세 줄에 걸쳐서 드러난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문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한다.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작품에 사용된 시어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어만 파악해도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산을 보면 산은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또 다른 것은 자연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자연의 세계이다. 이런 걸 상징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나 있는 꽃이 피고 지는 그러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꽃을 볼게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 아주 고독한 존재.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새였으면 새가 여기 있다가 혹은 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꽃은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한번 피어나면은 무조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 근원적인 고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하는 게 이 꽃이에요. 꽃이 피고 다시 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꽃이 피고 그다음 지면은 다시 나중에 꽃이 피고 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존재로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된 고독한 존재이다. 이 새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외롭게 있는 꽃이 좋아서 산다고 했으니까 이 산에 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외로운 존재겠고 또 하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이다. 그런 것들이죠. 뭐 선생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 강아지가 오늘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면 강아지도 기분이 좋아 보여. 근데 선생님이 오늘 좀 우울해서 데리고 나가면 강아지도 만약에 걷는 게 좀 느리다. 그러면 쟤도 나처럼 우울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감정을 나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시어를 찾아봤어요. 산, 그리고 꽃, 그리고 새까지 이 세 가지의 시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앞 시간에 이론으로 배웠던 게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면 내용이 뭐냐면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아주 관조적으로 바라봐요. 멀리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냐면 형식적으로 드러낼 때는 뭔가를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는 형식을 보면은 종결음이 내를 반복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쁘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내며 감정의 절제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종결음이 내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이렇게 관조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대자연의 원리. 그게 생성됐다가 또 소멸되고 이러한
대자연의 원리를 계속 이제 나타내는 형식을 보면은 1년과 4년이 수미상관. 그러니까는 1년에 만약에 피내라고 돼 있으면 4년에 진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 진해가 피고. 그래서 똑같이 이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유화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페이지를 볼게요. 자, 교과서 7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찾아보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꽃 피네, 꽃 피네, 꽃 피네. 지금 뭔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종결어미 네의 반복을 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종결어미 네. 그래서 이 효과는 감정을 절제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그래서 산에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산에 그다음에 산해와 같은 식구의 반복. 이게 뭐냐면 이게 한 칸 다음 칸인 거를 붙였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이 달라진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거를 전통적인 뭐라고 했죠? 민요적. 그렇죠. 세 번째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라고 했을 때는 삼음보. 삼음보가 잘 드러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1년과 4년의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꽃이 피네라고 끝났으면은 이거는 그냥 수미상관 구조인데 4연에서는 진해라고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변형돼 있다. 그래서 1사연에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수행평가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소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의 시상 전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년은 뭐가 있었나요? 1년의 내용을 보면 가을, 봄, 여름 없이 어디에 펴요? 꽃이? 네. 산에 피는 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꽃은 이연으로 가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어요. 그리고 3년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가 있었어요? 3년에서는? 그렇죠. 꽃이 좋아. 산은 뭐가 살았어요? 그렇죠. 작은 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연으로 가보면은 똑같은데 갈봄 여름 없이 산에 피는이 아니라 그렇죠. 지는 꽃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래서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저만 혼자 피어있고 꽃이 좋아서 산에서 울고 꽃이 지고 다시 피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에는 같은 종결어미가 반복되어 있다. 뭐가 반복되어 있죠? 그렇죠. 네라는 게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종결어미에서 연상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자. 화자는 어떤 태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다 했던 건데. 그죠? 이 만약에 종결어미를 사용하면은 왠지 화자의 정서나 의견이 배제. 의견은 빼놓을 것 같대요.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요? 계속 했던 단어 있는데 기억 지읒. 그렇죠.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듯.
듯한 느낌이 든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연의 행 배열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보자. 이연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읽는데, 만약에 이연처럼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산에, 그 다음에 쉬었다가 산에, 그 다음에 쉬었다가 피는 꽃은, 쉬었다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지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산에 산에를 같은 행에 뒀을 때랑 다른 행에 뒀을 때 어떻게 달라져요? 이렇게 같게 두면은 되게 산과 산이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산에, 그 다음에 산에 피어있는 이렇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거리감을 형상화해 주죠. 그죠? 그래서 산에와 같이 행을 나눌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이 달라질 경우에는 산과 산의 거리감을 눈에 마치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산과 산, 그리고 산과 꽃 사이에 거리감이 강조되었다. 근데 만약에 얘를 한 행에 배치할 경우에는 산에, 이거 없이 볼게요. 그냥 산에라고 배치할 경우에는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다. 알겠죠? 뭔 말인지? 만약에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그러면 산이 있고 바로 옆에 또 산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산에 이렇게 행을 바꿨을 때 이렇게 쉬었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의 느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볼게요. 다음은 이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시의 내용과 형식과 관련지어 찾아보자. 산요하에는 자연의 생성 그리고 소멸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피내, 진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 시의 형식상 특징으로 자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뭐죠? 그렇죠. 수미상관이죠. 이거 굉장히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죠. 그죠? 이 시의 1년과 4년은 1년에는 피내, 그리고 4년에는 진해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시구의 통사 구조가 동일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꽃이 피고 지는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인 질서를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과 4년에서 꽃이 1년에서는 꽃이 피내로 돼 있고 4년에서는 꽃이 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가 조금 변형돼서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꽃이 피고 지는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아주 순환적인 질서를 드러내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용과 형식 면에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산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산에 해놓고 한 줄 띄고 산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과 산이 이렇게
멀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만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만치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어떠한 이제 거리감을 이야기해줘요. 거리감은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리감 말고는 이제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렇게 혹은 저처럼 이라고 하면서 피어있는 모습 자체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리감은 이렇게 꽃이 있다면 이 꽃과 여기 있는 이 사람과의 거리, 그랬을 때 이 인간과 자연의 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꽃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여러 송이가 있는데 이 꽃과의 거리를 친다면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을 볼게요. 3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산에서 사는 작은 새가 나왔어요. 이 작은 새는 존재의 교감. 이 작은 새 같은 경우에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있죠. 누가?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산에 지는 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는 꽃은 존재의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과 굉장히 비슷한데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피내를 지내라고 하면서 변형시킨 부분도 있어요. 뭐 변형, 배환, 변환이라고 하겠는데 이거를 우리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로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었는데 1년에선 피었는데 2년에서는 진다라고 했을 때 자연의 순환, 생성 피고 그 다음에 지니까 소멸되는 것이 자연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꽃이 폈다가 지는 것, 이렇게 생성과 소멸. 그리고 두 번째 형태적 안정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완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은 이런 식의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다시 반복되면 1년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꽃이 피고 지고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연의 순환처럼. 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벚꽃을 지금 봤는데 졌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또 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고 지고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산유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부터 중요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년부터 볼게요. 1년을 보면 1년은 내용이 산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생성,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 꽃이 피네라는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일 어구가 반복이 됐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반복이 됐을까요? 그렇죠. 운율감. 하나는 이렇게 계속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주는 거죠. 리듬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꽃의 생성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자, 피내라고 하는 이 내자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종결음이 내가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감정의 절제. 그리고 또 하나는 관조적 태도 때문에 이렇게 내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갈, 봄, 여름 없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선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가을이 앞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축약이 됐어요. 가을을 갈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략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생략됐어요? 그렇죠. 겨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은 이렇게 봤고, 이번에 2연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 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의 고독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앞에랑 똑같이 동일 어구가 이제 반복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마찬가지로 운율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가 동일 어구의 반복이라면 두 번째는 산과